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더니 벌써 시즌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20명 정도의 과학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양에만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 문화권이나 일본, 인도 같은 아시아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과학자들로 피날레를 장식해보고 싶어서 이 두 분을 골랐습니다. (1977년)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과학자. 그가 남긴 연구를 발전시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7명이나 돼서 노벨상 메이커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그가 떠난 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물리학을 10여 년 앞당긴 천재 벤자민 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서 부끄럽다. 내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벤자민 리의 공이다. 새로운 이론과 실험 결과들, 벤자민 리는 그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세계 굴지의 과학자들이 극찬한 물리학자 벤자민 리. 리라는 성에서 짐작하셨듯이 대한민국이 배출한 뛰어난 과학자인데요. 한국 출신의 과학자 중 가장 유력한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꼽혔던 이 사람.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이휘소입니다. 보통 한국의 과학자 중에 어떤 분을 알고 있느냐, 좋아하시냐 질문을 드리면 사실 답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휘소 박사님은 아마 성함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앞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극찬을 했듯이 이휘소 박사는 굵직한 발자취를 여러 남겼습니다. 14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요. 연구자들이 그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만 14,0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론 물리학계의 교과서 같은 연구들을 남긴 거죠. 그럼 이휘소 박사가 어떻게 유력한 노벨상 후보라는 말까지 듣게 된 건지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휘소는 193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모두 의사였고요. 빼어난 머리를 닮았는지 이휘소도 어릴 때부터 영특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10대 중반에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온 가족이 서울에서 마산으로 피난을 가는데요. 이휘소는 부산에 있는 학교로 하루 왕복 6시간씩 기차를 타고 통학하다가 결국 검정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월하게 서울대 화공과의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죠. 한마디로 모든 시험이 이휘소에겐 쉬웠던 거예요. 그 와중에 공대 학생이던 이휘소는 물리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요. 물리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생에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대학으로 가서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벤자민 리, 벤자민 휘소 리가 그의 영어 이름입니다. 한국 물리학계의 유학 1세대예요. 이때부터 이휘소 박사의 미국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박사까지 마친 이휘소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미국에 남을지 깊이 고민하는데요. 당시 한국이 군사정권 시절이라 물리학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미국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곳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연구소로 가게 되죠.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오펜하이머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연구기관이었어요. 이휘소 박사는 25살에 고등연구소에 입성합니다. 타고나길 머리가 좋아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휘소 박사는 지독한 노력파이기도 했습니다. 동료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팬티가 썩은 사람이라고 불렸다고요. 아니, 갑자기 웬 팬티? 이 이상한 별명은 이휘소 박사가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엉덩이를 떼지 않아서 붙여진 겁니다. 사적인 모임도 안 가고 옷 갈아입을 틈도 없이 밤낮 없이 연구실에만 붙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점심 먹다가 갑자기 연구실로 사라져서 앉은 자리에서 이틀 만에 논문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진짜 과학에 중독된 수준이었죠.
이위소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항상 한국의 상황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진 않았지만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은 강했습니다. 그렇게 1974년 9월, 떠난 지 20년 만에 잠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국제개발처가 서울대 이공계를 지원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파견된 거였어요. 조국의 과학 발전을 돕고 싶었던 이위소는 서울대학교의 이공계 교육 증진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정부는 한국에 800만 달러라는 그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원했는데요. 이 금액으로 열악했던 1980년대 한국 대학원 수준을 향상시킨 거죠. 그런데 말이죠. 희한하게도 이위소 박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도와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위소 박사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어요. 핵무기는 언젠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특히 독재가 행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위소 박사가 군사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도왔다는 소문이 난 걸까요? 그건 바로 소설책 때문이었습니다. 이위소 박사 사후에 출판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위소 박사를 모델로 한 소설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이 한국의 지하 실험실에서 핵개발에 착수했고 그의 사망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개발을 막으려고 꾸민 일처럼 묘사가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소설은 허구가 더해진 가상의 이야기죠. 그럼에도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현실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책이 데이트를 치면서 이위소 박사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퍼져나갔고 이위소 박사의 유족들은 소설의 판매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법원은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책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이위소 박사를 존경할 수 있게 돼서 이위소 박사의 명예를 더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였어요. 이 일로 유족들은 큰 괴로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후로 유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고 한국 언론과는 일절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일이죠. 이위소 박사의 생애 후반이 소설에 나올 만큼 드라마틱하긴 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입지를 굳혀가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원인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는데요. 이위소 차의 반대편에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고장나면서 충돌 사고가 난 겁니다. 같이 타고 있던 아내와 아이 둘은 경상을 입었지만 이위소는 병원으로 옮겼음에도 숨지고 맙니다. 그 후 사망을 둘러싼 음모론이 퍼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고 사고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사고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소문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서 2010년에 한국의 방송사에서는 이게 계획된 사고인지 실험까지 해봅니다. 실험 결과 의도적으로 다른 차를 가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도 유망한 과학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사고라고 믿고 싶지 않으니 이런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위소 박사가 했던 연구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위소 박사는 대체 어떤 업적들을 남기셨길래 세계적인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걸까요? 우선 이위소 박사는 물리학 중에서도 입자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입자 물리학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재료를 찾는 그런 순수한 물리학 분야입니다.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 입자들은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원자를 이루고 또 우주 만물을 이룹니다. 그
그 여러 가지 힘을 우리 과학은 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예전에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강한 상호작용은 쉽게 말해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아주 강한 힘으로 딱 모아주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약한 상호작용은 입자의 붕괴에 관여하는 힘인데요.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력, 다음으로 강한 힘입니다. 이위소 박사가 한 일이 이런 입자와 입자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려운 연구를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리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이위소 박사님의 연구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딱 2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위소 박사는 1973년 당시 세계 최대 입자 가속기가 있었던 페르미 연구소의 이론 물리학 부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입자 가속기라는 건 새로운 입자를 탐색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미 쪼개질 대로 쪼개진 입자를 더 작게 쪼개는 건 웬만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입자들을 가속시켜서 충돌시킨 다음에 새로운 입자를 만들고 찾아내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레이싱카가 긴 레이싱 트랙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한 다음 세게 쾅 부딪혀서 부서지게 하고 부서진 구성품들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위소 박사는 그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예견하는 논문을 내놓고 입자 물리학 분야의 최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물리학의 가장 핫한 과학, 발견만 하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그것, 참 쿼크에 대한 연구입니다. 쿼크는 기본 입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 중 하나예요. 참 쿼크, 여기서 참은 참 거짓이 아니고 영어로 매력을 뜻하는 charm이에요. 이 쿼크가 이론을 이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요. 앞글자를 따서 C 쿼크라고도 불립니다. 참 쿼크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 모형이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표준 모형은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이론입니다. 무슨 암호들이 나열된 것처럼 복잡해 보이죠? 자연계 입자들은 기본 입자와 매개 입자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입자는 4가지 상호작용을 모두 할 수 있는 쿼크와 3가지 상호작용만이 가능한 렙톤이 있습니다. 이위소 박사의 연구를 알려면 우리가 이 중에서 집중해야 할 건 쿼크입니다. 쿼크를 자세히 보시면 업, 다운, 탑, 바텀, 스트레인지, 참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위소 박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쿼크가 업, 다운, 스트레인지까지 이렇게 3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하나가 더 있다, 참 쿼크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가설이 등장하는데요. 이위소 박사는 당시에 없던 참 쿼크, C 쿼크를 찾는 방법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은 참 입자를 발견해내기 위한 실험들의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온 지 불과 2개월 후에 다른 2명의 과학자가 참 입자를 발견해요. 참 입자를 구성하는 참 쿼크의 질량이 이위소 박사가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지죠. 이 일로 이위소 박사는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최정점에 올라선 학계 리더 같은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참 입자를 발견한 2명의 과학자는 197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위소 박사가 과학사에 남긴 큰 업적이 있습니다. 1972년에 발표한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에 관련된 논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어 조금 섞인 한국말인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단어부터 하나씩 보면요. 게이지, 눈금, 측정 기준 이런 뜻입니다. 분노 게이지 상승, 이때 등장하는 게이지가 그 게이지예요. 게이지 이론은 입자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표준 이론,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게이지 이론으로 뭘 할 수 있길래 그렇게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이런 힘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통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일 이론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인슈타인도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비록 죽을 때까지 성공하진 못했지만요. 그런데 이 게이지 이론에 따르면요, 2가지 힘, 즉 2가지 상호작용을 통합할 수 있어요.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의 기본 힘을 4개에서 3개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휘소 박사는 이런 게이지 이론의 가능성을 아주 일찍 인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스티븐 와인버그의 1967년 논문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걸 재규격화, 즉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보완을 해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있으니까 이휘소 박사님께서 내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해갖고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다른 과학자들이 이 식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그전까지 그렇게까지 조명받지 않았던 와인버그의 주장이 재조명이 됐고요. 결국 와인버그는 다른 2명의 물리학자와 함께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199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헤라르디 스토프트와 마르티니스 펠트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분은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한 전기약작용의 수학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상을 탔는데요. 스토프트는 이휘소 덕분에 자신들의 수학적 모양이 옳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다면서 수상 소감에서 이휘소 박사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휘소 박사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는데요. 이분들이 상을 탈 때는 이미 이휘소 박사가 세상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휘소 박사가 살아 있었더라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많은 분들이 근거 있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괴롭고 긴 연구의 공로를 노벨상이라는 사회적인 영예로 돌려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휘소 박사가 살아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휘소 박사가 남긴 업적들을 알아봤는데요.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과학자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휘소 박사에 대한 소개는 그가 생전에 남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는가는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 한 국가가 이룩한 영감과 성취는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는 후대를 위한 과학적 유산을 남기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 사람, 이휘소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 명의 과학자가 더 남았어요. 아마도 한국의 과학자 하면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실 이름인데요. 오늘의 2번째 주인공, 대한민국 농업의 아버지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1898년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에 살았는데요. 한국의 농업에 남긴 업적만큼이나 인생사에 굴곡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서 나고 자라게 된 데는 비극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우범선이 대표적인 친일파였기 때문이죠. 우범선은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의 주범입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던 날, 궁의 경비 책임자였는데도 자진해서 일본 자객들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후 일본으로 망명해서 아들인 우장춘 박사도 일본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장춘 박사 친일파의 후손, 비호감 이렇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장춘 박사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국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대한민국 농업에 헌신했어요. 일본 정부가 창씨 개명하라는 걸 거절해서 20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선 친일파라는 이유로 미움받고 일본에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어요. 거기다 그의 아버지는 우장춘이 5살 때 일본에 온 조선인 자객에게 피살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우장춘은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우장춘은 고아원에 맡겨져 자라는데요. 평생 먹을 감자를 고아원에서 다 먹어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감자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생활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가난과 국적은 학창 시절에도 우장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장춘은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도쿄 제국대학의 공학부에 지원했는데요. 조선총독부가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공학부가 아닌 농학을 배우는 농과대학에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조선인이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걸 못하게 한 거죠. 그때 농과대학은 농업기술자를 양성하는 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장춘은 본인 인생임에도 원했던 전공을 하지 못하고 농과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당시 농학자에게 최상의 직장으로 꼽히는 국립농사시험장에 입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유전학 연구에 돌입하는데요. 여기서도 전문학교 출신의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내도 기피 부서에만 배정이 된 거죠. 우장춘은 이 모든 불이익 속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매진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출신의 장벽을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 박복한 게요. 논문 제출 하루 전날 우장춘이 일하던 곳에서 불이 납니다. 우장춘이 연구한 자료들 그리고 열심히 쓴 논문까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거죠. 하지만 우장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썼던 논문 주제가 아닌 유채꽃 연구를 하는데요. 6년 뒤 38살에 이 내용을 담은 논문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논문이 우장춘을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장춘 박사를 대표하는 업적, 종의 합성입니다. 종의 합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식물에서 서로 다른 종이 자연 상태에서 교배해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걸 밝혔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살던 시대에는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시키면 교잡종이 탄생할 뿐 새로운 종이 탄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장춘 박사가 깨뜨린 거죠. 그럼 우장춘 박사는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먼저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시켰는데요. 배추와 양배추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을 교배시키면 동물의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식물은 어땠을까요? 우장춘 박사는 서로 종이 다른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시켜서 번식이 가능한 잡종, 유채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는 그 제주도 유채꽃의 유채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또 배추와 흑겨자를 교배하면 갓김치에 갓이 되고 양배추와 흑겨자를 교배하면 에티오피아 겨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보여줍니다. 우장춘 박사는 이렇게 배추, 양배추, 흑겨자가 이리저리 조합되어서 유채, 갓, 에티오피아 겨자라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삼각형 모양의 도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종의 합성 이론인 우의 삼각형입니다.
우는 우장춘 박사의 성을 딴 거죠. 이건 생물학계에서 기념비적인 연구였는데요. 왜냐, 찰스 다윈, 우리가 6강에서 소개했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밝힌 진화론에서 부족했던 점을 우장춘 박사가 보완한 거거든요. 다윈이 주장한 것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것만이 새로운 종을 이룬다는 것이었는데 이때까지는 그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우장춘 박사가 적어도 식물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교배를 통해서도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진화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종의 합성 이론은 지금까지도 육종학의 초석이 되고 있고요. 우장춘 박사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는 우장춘 박사가 종의 합성 이론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들 우장춘 하면 씨 없는 수박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건 오해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지 않았어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은 일본의 유전학자 기하라 히토시라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우장춘이 씨 없는 수박이랑 연관 검색어가 되었냐? 우장춘 박사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농작물 품종을 개량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인위적인 품종 개량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거부감, 경계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새로운 종자에 대한 직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씨 없는 수박 만들기를 시연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생식 능력을 없애서 씨앗을 만들지 못하는 수박을 만들어내고 시식회도 열고 그랬어요. 덕분에 우장춘 박사가 헐값으로 개량된 종자를 나눠줘도 이걸 믿지 않던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자면요,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걸 국내에 전파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 있던 우장춘이 어쩌다 한국으로 와서 씨 없는 수박을 전파하게 된 걸까요?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 게 계기였는데요. 해방 이후 한국은 엄청난 빈곤과 식량난에 허덕였거든요. 좋은 종자를 심어서 농산물 생산량을 늘려하는 상황이라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꼽히던 우장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이때 일본에서 우장춘을 한국에 보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뭘 했냐면 무단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걸려서 조선인 수용소,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950년, 30년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어렵게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귀국하던 날 우장춘 박사는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이제껏 어머니의 나라에서 일본인 못지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의 뼈를 묻겠습니다. 한국에 온 우장춘 박사는 그 어떤 직책도 욕심내지 않고 오직 농업 연구에만 몰두했어요.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대통령의 뜻도 거절하고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직원 12명이 전부인 작은 연구소였는데 이름만 연구소지 전기도 수도 없는 열악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장춘 박사는 우수한 채소 품종들을 만들고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먼저 한국인의 주식인 김치를 위해 배추와 무 종자를 만드는데요. 그전까지 얇고 부실한 배추를 먹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속이 꽉 차고 잎이 두꺼운 배추 종자를 개발해서 먹게 해줬습니다. 봄동처럼 쫙 펼쳐진 게 아니라 우리 김장 담글 때 쓰는 속이 꽉 찬 배추 있죠? 이런 걸 결구배추라고 하는데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 배추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생활을 바꾼 과학기술 70선에도 올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주산 귤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우장춘 박사 덕분인데요. 제주도를 시찰한 후에 귤을 재배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가 시작이 되죠. 또 강원도 감자에도 우장춘 박사의 공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에서는 바이러스가 한번 창궐하면 감자 농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요. 우장춘 박사가 병충해에 강한 감자로 개량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장춘 박사는 친일파인 아버지의 굴레를 벗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친일파로 의심받았고요. 정보 수사기관에서도 항상 우장춘 박사를 요주의 인물로 주시했죠. 일본 출국도 허락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도 일본에 갈 수 없었고 그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도 갈 수 없었습니다. 늘 이방인처럼 살아온 우장춘 박사가 정식으로 조국의 인정을 받은 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연구에 대한 집념으로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가 몸이 완전히 상해버렸는데요. 1959년 8월 7일 병실에 있던 우장춘 박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농림부 장관이었어요. 농업을 개척한 공로로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수여하러 온 거였죠. 건국한 이후로 우장춘 박사가 두 번째 수상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님이었어요. 그날 우장춘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나의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었군요. 기쁩니다. 그리고 3일 뒤 우장춘 박사는 향년 61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한국의 우량 종자를 만들고 보급한 덕분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종자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의 풍경도 엄청나게 달라졌죠. 우장춘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같은 김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친일파의 자손이라고 손가락질하기에는 좀 슬픈 기구한 삶이죠. 오늘은 이렇게 이위소와 우장춘, 한국계 과학자 두 분을 소개해봤는데요. 두 사람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함께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과학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수겠죠. 모쪼록 앞으로도 과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과학 시즌2. 교과서 속 수많은 과학 이론들 뒤에 있는 과학자들을 조명해봤습니다. 저도 정말 보람 있었고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